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원숭이 두창으로 알려진 엠폭스 확진 환자가 3명 추가 발생해 누적 환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세 환자는 서울과 경남에 거주하는 내국인인데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어 모두 국내 감염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동물의 행동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파킨슨병이나 뇌전증 등 운동장애 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때 행동 변화의 판단 기준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본이 G7 주요 7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려다 참가국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회의 뒤 기자회견에서도 일본은 주요국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가 독일이 반발하자 정정했습니다. 해외 연구진이 채소와 식이섬유, 벌집박스 등 식재료만으로 만든 전기 배터리를 개발했습니다. 이 배터리는 0.65V 전압을 12분간 공급할 수 있는데 소형 전자기기를 구동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공지능 개발 일시 중단을 주장한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의 대항마로 추정되는 새 회사 xAI를 네바다주에 설립했습니다. 외신들은 이 회사가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에 맞서기 위해 만든 회사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엠폭스 확진 환자가 3명 추가 발생해 현재까지 누적 환자가 13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금요일 오전 10번째 확진 환자 발생 이후 3명의 엠폭스 확진 환자가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확진된 3명은 서울과 경남에 거주하는 내국인으로 세 환자 모두 최초 증상 발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고 국내 위험 노출력이 확인돼 국내 감염으로 추정됩니다. 방역당국은 위험 요인과 감염 경로 등에 대해 추가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씨가 참 요란했습니다. 부산과 경북 경주 등지에선 불안정한 대기로 우박이 내렸고 강원 북부에는 최고 7cm의 한방 눈이 내렸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경북 경주시 내남면의 한 주택입니다. 마당 잔디 위로 비와 함께 손톱만한 우박이 쏟아집니다. 나무 바닥에는 얼음 알갱이가 쌓일 정도입니다. 살면서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나도. 오후 2시 50분쯤부터 천둥 번개가 요란하더니 우박이 함께 떨어졌습니다. 새로 심은 상추나 쑥갓 등의 냉해 피해가 우려됩니다. 천둥 번개 치면서 갑자기 비하고 오박이 한 번에 확 쏟아지는 거 있죠. 샤워 물을 한 번에 틀었을 때 팍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비슷한 시각 부산 시내 곳곳에서도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얼어버린 눈처럼 의자에 수북합니다. 갑자기 내린 우박에 운전자들은 차를 건물 안으로 옮기기에 바빴고 길 가던 시민들은 처마가 있는 곳으로 피했습니다. 차량에 좀 위협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박 사이즈가 조금 커가지고 위에 썬루프도 있는 상황이라 조금 깨지지는 않을까 약간 조금 무서운 상황이었고요. 강원도 태백에서는 4월 중순에 보기 드문 눈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변덕스러운 봄 날씨, 농작물이나 시설물 피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중국이 최근 잇따른 대규모 황사가 메마른 몽골 초원에서 발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발 황사란 국내 보도를 두고 편협하고 무식하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거대한 모래 폭풍이 파출소를 덮치자 주변은 순식간에 암흑천지로 변합니다. 교통경찰이 도로에 쌓인 모래를 삽으로 퍼내보지만 끝이 없습니다. 중국 중앙기상대는 올해 가장 강력한 두 차례의 황사가 몽골에서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영 매체들도 2년간 과학적 모니터링 결과라며 중국은 황사의 통과역에 불과하다고 거들었습니다. 이어 한국 언론에 중국발 황사라는 표현을 두고 편협하고 무식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사막화 방지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황사 발원지라는 오명에 반발했습니다. 中国的荒漠化防治、大气污染治理成效
不仅惠及本国公民，同时也对整个东北亚地区的空气质量改善做出积极贡献。 그러나 중국은 신장과 네이멍구 등 자국 영토 안에서 발원한 대규모 황사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엔 전 재산을 털어 사막에 나무를 심어온 사업가가 무릎 꿇고 절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국영기업의 광산 개발로 물길이 끊기면서 20년째 갖고 온 숲이 말라 죽어간다는 사연입니다. 중국 당국은 대신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과학 기상 위성을 쏘아 올렸다며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선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한반도의 기후 위기가 마치 종말을 연상하게 할 정도로 심각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급진적인 기후변화에 적응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열린 기후위기에 관한 토론회. 기상청장은 온난화로 인해 촉발된 기후위기를 종말에 비유했습니다. 기후가 달라졌다는 것은 우리 사회, 우리 세계의 어떤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특히 한반도 상황은 표면으로 느끼는 것보다 심각합니다. 매년 태풍, 폭우 등이 나타나 국민이 체감하지 못하지만 기후 전문가들은 재해가 갈수록 더 세지고 잦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급변적이고 다시는 되돌아올 수 없는 바로 파국적인 우리가 회복 불가능의 위험에 빠지게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온도가 오르면 유리한 것처럼 보이는 농사도 지금 형태를 유지하면 위기를 맞게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벼농사 같은 경우는 현재 재배 양식을 유지할 때 이제 생산량이 20-30% 떨어지게 되고 작물을 아열대 기후에 맞는 품종으로 모두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온대 기후에서는 걱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감염병도 대비해야 합니다. 이런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빅데이터를 활용해 해결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됐습니다. 정부가 국내외 기상기후 빅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누구나 자유롭게 접속해 해법을 만들어내도록 한다는 겁니다. 또 재난 현장이나 산업계에 긴급한 수요가 있을 때는 마치 댐을 허물듯이 쌓아둔 데이터를 대량으로 실시간 공급하는 데이터 댐도 도입할 방침입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일본이 G7 주요 7개국 환경장관 회의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환영 성명을 내려다 참가국의 반대로 실패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도 주요국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측이 반발에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막을 내린 G7 주요 7개국 기후에너지 환경장관회의. 각국 장관들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대응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알프스処理水の海洋放出を含む廃炉の着実な進展、そして科学的根拠に基づく我が国の透明性なる取り組みが歓迎される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해서는 IAEA의 안전성 검증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기대했던 오염수 해양 방출을 환영한다는 문구는 공동성명에 담기지 못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참가국의 반대로 일본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장관은 기자회견에서도 주요국이 오염수 방류를 환영한다고 말했다가 독일 측이 반발해 정정하기도 했습니다. Einleitung von Gewässern, von belasteten Dingen in Gewässer an keiner Stelle der Welt und in keiner Art und Weise begrüßen können, dass wir aber natürlich in der Realität mit solchen Prozessen umgehen müssen. 나시무라 장관도 기자회견 뒤에 자신의 실수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가 봄에서 여름 사이 오염수 방류를 계획하고 G7의 보증을 얻어 원활히 진행하고 싶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공동성명과 관련해 일본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의 안전성과 별개로 G7이 IAEA의 독립적 검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발표된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태양의 주위를 도는 지구와 지구의 주위를 도는 달. 해와 달과 지구가 이렇게 각자의 길을 가다 보면 뜻하지 않는 우주쇼를 연출하게 되는데요. 달이 해를 삼키는 일식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별소리 다 듣겠네에서는 대낮의 우주쇼, 일식의 종류와 원리, 또 태양을 더욱 신비로운 존재로 만드는 코로나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20번째 별소리를 전해드리게 된 조경석입니다. 오늘은 태양 일식과 태양에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별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식은 달이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리는 천문 현상을 말합니다. 즉,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달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다가 달이 태양과 지구 사이를 지나면서 태양을 가리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때 발생하는 것이 일식인 거죠. 이에 반해 월식은 지구가 태양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려서 지구 그림자가 달에 생기는 천문 현상인데요. 일식과 월식의 차이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달이 태양을 가리느냐 아니면 지구가 태양을 가리느냐의 차이입니다. 네, 먼저 올해 지구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일식은 4월 20일 그리고 10월 14일 두 번 있을 예정입니다. 그런데 두 차례 일식 모두 아쉽게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 4월 20일에는 아주 특이한 일식 현상이 인도 태평양 해상에서 그리고 호주 서부 일부 지역에서 관측될 것인데요. 이른바 혼성 일식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때 금한 일식을 보이는 지점은 인도 태평양 해상에서 수초 정도 관측될 수 있고 엑스마우스 도시 등 호주 서부 일부 지역, 동티모르, 서파푸아주에서는 개기일식 현상을 볼 수 있으며 최대 지속 시간은 1분 39초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네, 향후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는 일식은 2035년 개기일식, 41년 금한일식, 63년 개기일식, 95년 금한일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아주 머나먼 얘기이지만 2095년의 경우 호남과 제주,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6분여간 관측할 수 있을 예정인데요. 개기일식 지속 시간이 2 내지 3분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일식에는 여러 종류의 현상이 있습니다. 우선 크게는 달이 태양 전부를 가리는 개기일식이 있고 일부를 가리는 부분일식이 있습니다. 이들은 달과 지구의 거리에 따라서 그리고 달의 그림자에 드리워진 지구상의 위치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현상이죠. 개기일식 때에는 달이 태양을 가리는 과정, 태양면 전체를 완전히 가리는 순간, 그리고 태양에서 달이 벗어나는 과정이 대략 3시간 정도 지속되는데요. 이 중에 달이 완전히 태양을 가리는 개기일식 지속 시간은 평균 2 내지 3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한일식은 달이 비교적 멀리 있어 작게 보이고 그로 인해 태양을 완전히 가리지 못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달 밖의 가장자리, 태양의 가장자리 빛이 마치 금반지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에 따라 금한일식과 개기일식이 다르게 관측되는 혼성일식이 있습니다. 이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생기는 것인데요. 지역에 따라 달까지의 거리가 약간 달라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저의 경험에 따르면 달이 태양을 99% 가리는 것과 100% 가리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태양이 100% 완전히 가려질 때에만 코로나라고 불리는 태양의 대기가
일렁거리는 모습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태양 주변 빛이 너무 아름답고 몽환적이어서 저는 한순간 넋을 잃고 바라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때 순간적으로 기온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 사방의 지평선에 걸쳐 있는 석양을 볼 수 있었죠. 네, 코로나는 태양의 가장 바깥쪽 대기층을 말하는데요. 지구에서 오로라를 발생시키고 인공위성이나 통신장애를 일으키는 태양 폭발 현상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코로나를 관측하는 것은 태양 및 지구를 포함한 태양권의 환경 변화를 이해하고 우주를 탐사하는 데 매우 중요하죠. 개기일식은 달이 태양을 완벽하게 가려 코로나의 모습을 지상에서 생생하게 관측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소중한 기회입니다. 네, 크게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코로나의 온도가 태양 표면보다 왜 수십 배 이상 뜨거운가? 다른 하나는 태양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왜 코로나를 지나면서 가속되는가입니다. 태양 표면 온도는 대략 6,000도이지만 코로나의 온도는 100만 도에서 500만 도 정도 됩니다. 물리법칙에 따르면 열은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태양 표면이 그 대기인 코로나보다 더 뜨거워야 합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가 태양 광구보다 뜨거운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리고 태양에서는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플라즈마 흐름이 있습니다. 이를 태양풍이라고 하는데요. 태양 표면 근처에서는 초속 수십 킬로미터 정도로 빠져나오는 태양풍이 코로나를 지나 지구 근처에서는 초속 수백 킬로미터로 관측됩니다. 아직 왜 태양풍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점점 빨라지는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나사의 파커 태양 탐사선과 이사의 솔라 오비터 같은 최신의 태양권 우주 미션들이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 개발되었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도 뜨거운 코로나와 빨라지는 태양풍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연구하고 있습니다. 2017년 개기일식을 계기로 결성된 한국천문연구원과 나사의 연구진들이 코로나의 온도와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우주용 코로나그래프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이젠 거의 개발이 완료되었고 마지막 단계 몇 차례 테스트만 남아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내년에는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하여 관측을 시작할 예정이죠. 이번 기회를 통해 태양에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저희가 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별소리를 마치겠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과학기자의 시각으로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이언스 취재파의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 황사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적으로 공기질이 좋지가 않았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지하철 역사와 같은 다중 이용 시설에서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네. 기존 공기청정 기술과는 달리 필터를 쓰지 않는 방식인데요. 유해물질이 발생할 위험도 없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지 오래됐는데 이제는 코로나보다는 그 먼지 때문에 마스크를 쓰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이런 지하철 같은 다중이용 시설의 미세먼지 수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다중이용시설은 여러 사람이 수시로 출입을 하기 때문에 공기질을 쉽게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가정집처럼 좁은 공간의 경우는 창문을 닫고서 공기청정기를 틀면 이 공기질이 금방 좋아지는 것과는 다른 경우인데요. 특히 지하철 역사는 철로가 마모돼서 생긴 먼지까지 더해지고요. 지하 특성상 환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황이 더 좋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국 지하철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29 마이크로그램으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현재 지하철에서는 공기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2019년도부터 지하 역사 공기질 개선 대책을 추진을 해왔는데요. 전 역사의 공기청정기 설치, 그리고 반밀폐형 승강장 안전문을 완전 밀폐형으로 개량하고, 그리고 공조기의 필터를 초미세먼지를 걸을 수 있는 중성능 필터로 교체하는 등 다양한 시설 개선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이번에 개발된 기술은 어떤 기술일까요? 네, 한국기계연구원이 기존의 지하철 공기청정 시스템과 다르게 이 필터를 없앤 청정 시스템을 도입해서 넓은 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청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 공기가 필터에 막히지 않아서 한 번에 더 많은 공기를 빨아들이고 또 정화할 수 있는 방식인 건데요.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청정기 상단에 전극 3개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전극에서 낮은 전류를 흘려보내서 이 공중의 마이너스 성질의 음이온을 분사하는데요. 이 음이온들이 이 지하철 역사 공중에 있는 초미세먼지에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초미세먼지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됐는데 이런 초미세먼지들이 이 청정기 하단에 플러스를 띤 부위로 흡입이 되고 결국에 이 집진부에 포집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이 집진부를 먼지를 제거를 하려면 여기에 진공청소기를 대고서 먼지를 흡입을 하면 되는 방식인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 청소기를 돌리고 오물을 버리는 것과 비슷한 방식으로 건식 세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이 공중의 초미세먼지가 정전기적인 성질을 띠게 된다고 해서 정전기 집진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네, 필터를 사용하는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이다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청정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한데요. 네, 연구팀은 청정기가 빨아들인 공기에서 초미세먼지가 90% 이상 줄어들었다면서 이 청정 효과가 기존의 기술과 비슷하다고 말을 했는데요. 네. 이 기존 기술보다도 처리 속도는 더 빨라서 같은 시간 안에 1.5배 더 많은 공기를 정화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좁은 공간에서는 속도가 1.5배 더 빠르다는 게 큰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수시로 먼지가 유입되는 이 넓은 공간에서는 효과가 크다는 설명입니다. 이 실증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에게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현재 바깥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 수준입니다. 저희가 공조실에서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의 공기를 한 번 필터링을 한 후 다시 깨끗해진 공기를 승강장으로 공급을 하였을 때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저희가 계측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현재 승강장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에서 좋음 수준으로 상당히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여기에 더해서 이번 시스템에는 필터와 같은 소모품이 들어가지가 않기 때문에 이 필터 교체 비용이나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또 지하철 역사 한 곳 기준으로 필터 교체 비용만 매년 500만 원 이상씩 든다고 하는데요. 이 장기적으로 적지 않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기존의 필터 방식의 경우는 필터 교체 주기가 다가오면서 점점 성능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술은 미세먼지를 90% 이상 제거하는 성능이 끝까지 유지된다는 게 장점입니다. 연구팀은 기존 지하철 공조기에서 필터 부위만을 개량하는 방식으로 이번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이 설치에도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우리가 보통 집에서 사용하는 공기청정기도 필터 때문에 골치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필터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큰 이점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음이온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음이온을 이용하는 청정 기술이 기존에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이런 정전기 집진 방식의 청정 기술이 있었는데요. 한때 주목을 받았었지만 유해 물질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지적이 되면서 널리 쓰이지는 않게 됐습니다. 이 기계에서 음이온을 분사하기 위해서 이 전극에 전력을 흘려보낼 때 이때 높은 전기가 흐르면서 순간적으로 스파크가 발생하면 오존이 만들어지는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오존의 호흡기나 눈이 노출되면은 기침이 나고 또 눈이 따끔거릴 수 있거든요. 심할 경우에는 폐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세사 전극을 활용했고요. 또 비교적 약한 전력을 흘려보내도록 해서 기술을 구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존 전기집진 방식은 아주 굵은 전극에서 플라즈마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오존이라고 하는 오염된 물질이 많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저희는 아주 작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오존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이 전기를 활용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 안전 걱정이 됐었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번 기술은 언제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볼 수 있을까요?
네, 한국기계연구원은 국내 초미세먼지 저감 기술 기업에 이미 기술 이전을 했고 또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대전의 유성 온천역 등 전국의 몇 군데 승강장에서 이런 기술을 적용을 해서 실증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승객이 기다리는 이 지하철 승강장뿐 아니라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하철이 달리는 터널 속에도 이 기술을 적용해서 공기 질 변화를 확인해 볼 계획입니다. 또 이번 기술이 지하철 역사뿐만 아니라 학교나 사무실, 건물 등 다양한 공간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네, 최근 대기질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면서 청정 기술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효율적이고 또 효과적인 이번 공기청정 기술이 우리의 삶을 좀 더 쾌적하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전지를 입에 넣거나 삼키게 되면 당연히 점막에 상처가 나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해외 연구진이 온전히 식재료만으로 배터리를 만들어 뱃속에서 작동한 뒤 소화될 수 있도록 개발했습니다. 삼켜 먹을 수 있는 내시경이나 의료기기가 나올 수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배터리에 전선을 연결하고 스위치를 켜자 전구에 불이 들어옵니다. 기능도 모습도 일반 배터리와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음식으로만 만들어진 배터리입니다. 음극 소재로는 케이퍼 속 영양소인 퀘르세틴을 사용했고 양극 소재로는 아몬드에 포함된 비타민을 썼습니다. 식용금에 숯을 바르고 전극을 감싸 전기가 잘 통하도록 했고 음극과 양극을 분리하는 데는 김을 사용했습니다. 배터리 모양이 유지되도록 외부는 벌집 왁스와 식이섬유로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 공대 연구팀이 식재료만을 이용해 만들어낸 배터리인데 전압 0.65V, 전류 48 마이크로암페어를 12분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정도의 저전력인데 소형 전자기기를 구동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An edible battery allows us to ingest, for example, a sensing system, and degrade it into our body like food after it has performed its function. 이번 연구는 과학학술지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즈에 실렸는데 연구팀은 배터리 용량은 키우고 크기는 줄이기 위한 추가 연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삼키는 내시경과 같은 소화기 진단기기나 먹는 치료기기 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이제 피자를 시키면 먼 거리는 드론이 나르고 가까운 거리는 사족보행 로봇이나 계단을 걷는 배송 로봇이 전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자율주행이 일상으로 파고들면서 무인 배달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어 국내외 업체들의 경쟁도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인 수성못에 피자 배달 드론이 착륙합니다. 사족 보행 로봇이 피자를 싣고 주문한 고객을 찾아갑니다. 앞서 지난 2021년 세종에서 시작된 피자 드론 배달 서비스는 지난해엔 제주로, 올해는 대구까지 확대됐습니다. 먼 거리 배송은 드론이 해결했지만 계단이나 장애물은 여전히 무인 배송의 걸림돌. 이 문제는 고무 소재 바퀴와 지지대로 계단을 올라가는 배송 로봇이 해결합니다. 저희 로봇은 이동하면서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을 회피하지 않고 저희가 바퀴만으로 직접 극복함으로써 공간의 제약이 없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정부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해제로 자율 배송 로봇에 사람이 붙어 있지 않아도 시범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덕분입니다. 기업으로선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발로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배달료 올라가면 되는데 피자 배달하는 경쟁을 해야죠. 3, 2, 1. 진화하는 무인 배송은 미국이 한 발 앞선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드론 배송 업체인 짚라인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절엔 아프리카에서 의료 물자를 하늘에서 투하하는 방식으로 날랐고 이젠 월마트 등과 계약을 맺고 고공에 큰 드론을 보내 줄로 연결된 드로이드라는 배송 상자로 물품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빠르게 일상으로 파고드는 가운데 무인 배송의 진화 속도 역시 빨라지면서
배송 플랫폼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내외 업체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파킨슨병이나 뇌전증 등 운동장애 질환 치료제를 개발할 때 동물 실험 단계에서 행동 변화 관측은 약의 효능 평가에 유용한데요. 국내 바이오 기업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객관적으로 동물의 행동 변화를 측정하고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실험용 생쥐가 특수 공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과 뒤, 오른쪽과 왼쪽, 아래 등 5곳에 설치된 카메라로 생쥐를 촬영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영상 속 생쥐의 머리와 코, 다리, 몸 중심 등 9개 포인트에 점을 찍고 각각의 점을 선으로 연결해 골격 좌표를 생성합니다. 이후 생쥐의 골격 좌표 변화를 분석하면 생쥐의 특이한 행동 변화를 통해 뇌전증 등 운동장애를 앓는 생쥐의 약물 투여 효과를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스코어링이라고 하는데 점수를 이제 측정을 합니다. 뭐 팔을 어느 정도 들면 1점, 여기까지 들면 2점, 뭐 이런 점수들이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제 인공지능도 판별을 하게 합니다. 기존에는 실험자가 촬영한 영상을 프레임별로 보며 생쥐의 행동 변화를 기록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주관이 개입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내 한 바이오 기업은 인공지능 동물행동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해 인공지능 국제학회에 발표하고 지난해 세계 최대 IT 가전박람회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사람이 측정하던 꼬리마비 등 행동 기준별로 약 10만 프레임씩의 영상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골격 데이터로부터 추출된 행동 변환의 속도, 회전수 등을 추가로 인공지능이 분석하는 방식으로 미세한 골격 변화를 측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그 골격 하나하나의 위치 좌표들을 다 측정을 해서 정량을 하다 보니까 이 행동 장애의 세세한 부분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좀 규명할 수 있는 것들이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회사는 앞서 국내 제약 바이오 기업이 개발 중인 다발성 경화증과 뇌전증 치료제 동물 실험에 해당 프로그램을 적용했으며 앞으로 해외 시장 진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놓칠 수 있는 동물의 미묘한 행동 변화까지 잡아내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 도출로 신약 개발의 성공 확률을 높여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테슬라와 트위터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오픈 AI에 맞설 스타트업으로 추정되는 새 회사 xAI를 미국 네바다주에 설립했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네바다 주정부 서류를 보면 머스크는 지난달 가족재산 관리인 제러드 버첼과 함께 xAI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 서류에는 두 사람의 이름만 나와 있으며 회사의 목적은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블룸버그 통신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를 보도하면서 머스크가 오픈 AI에 맞서기 위해 만든 인공지능 개발 회사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앞서 파이낸셜 타임스는 머스크가 AI 스타트업을 만들기 위해 관련 엔지니어들을 모집하고 투자자들과도 접촉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이 마지막 남은 원자로를 폐쇄하며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지만 핀란드는 같은 날 유럽 최대 원자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독일과 정반대 행보를 보였습니다.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중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독일은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 시절 탈원전 정책을 확정했습니다. Wir werden schrittweise bis Ende 2022 vollständig auf die Kernenergie verzichten.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지만 독일은 현지 시간 16일 0시를 기해 마지막 남은 3개 원자로의 가동을 중지해 완전한 탈원전 국가가 됐습니다. 사고 발생 시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간과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 처리 부담이 크다는 것이 원전 폐쇄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독일이 탈원전 국가가 된 지 몇 시간 뒤에 핀란드는 유럽 최대이자 세계 3위 규모인 올킬루오토 원전 3호기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수입이 줄면서 에너지 부족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핀란드가 내린 결정입니다. 화석 연료나 태양광, 풍력 등과 비교해 발전 비용이 저렴하고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원전을 놓고 상반되는 이러한 움직임은
원자력을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편입하는 문제를 놓고 유럽연합을 양분시켰습니다. 프랑스를 필두로 하는 친원전 국가와 독일로 대표되는 탈원전 국가의 기싸움 속에서 결국 유럽연합은 운송산업 분야에서는 원자력 기반 수소 생산 확대도 화석연료 감축 활동으로 일부 인정하는 타협안을 내놨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반도체 수급난에 새 차를 받으려면 1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올해 출고 대란은 해소됐지만 한번 고장나면 필요한 부품을 구하는 데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는 여전합니다. 윤혜리 기자입니다. 서울에 있는 정비업체에 수리 대기 중인 차량이 빼곡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지난해 출고된 신형 모델이지만 엔진 배선을 구하기 어려워서 한 달 넘게 수리를 기다리는 차량부터 언제 새 부품이 들어올지 몰라 울며 겨자 먹기로 기존 범퍼를 고쳐서 쓰는 구형 모델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여러 종류의 차종의 부품이 간단한 것조차도 지금 수급이 어려워서 차량을 지금 수리를 못하는 차량도 대기하는 차량도 많습니다. 차량 수리하는데 기일도 오래 걸리고 굉장히 차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정비업체 한 곳에서만 차량 수십여 대가 길게는 5개월 넘게 기약 없이 부품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어려워지긴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공장이 망하거나 그런 게 많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소비자들은 국산차를 고집할 이유가 사라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현재 동일한 부품 대기자가 560대라고 들었었어요. 이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한 달 이상, 2달까지도 기다리게 될 줄은 몰랐어가지고, 그리고 제일 답답한 거는 생산 일정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 최근 차량용 반도체 공급이 숨통을 트면서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은 크게 줄었지만 이번엔 수리용 부품으로 불똥이 튄 셈입니다. 특히 국내 자동차 시장 점유율 90%에 달하는 현대와 기아차의 신차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면서 수급난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신차 출고 고객이 우선이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문을 지금 새 차에 들어가는 것부터 먼저 빨리빨리 만들어 달라라고 하면 부품 회사는 그것부터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수리용 부품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현대모비스 측은 엔데믹 이후 판매 증가로 일부 부품 수급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소비자 불만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부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완성차 기업들은 판매량 증대로 역대 최고 분기 실적을 기대할 만큼 날개를 달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들은 당장 부품을 구하기 어려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교육부가 학교폭력과 사교육 대책 가운데 하나로 학교체육 활성화를 내걸고 지난해 4배가 넘는 돈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도 2배로 늘리고 운동에 소극적인 학생도 참여할 수 있는 쉬운 운동 프로그램도 개발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정규 수업이 시작되기 전인 이른 아침 초등학교 체육관. 운동복 차림 학생들이 긴 머리를 휘날리며 공차기에 열중합니다. 아침에 건강하게 운동도 할 겸 해가지고 신청을 했습니다. 공 같은 건 못 다루겠다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이. 약간 편견 같은 거? 초등학교 5학년 이상이 대상인 건강체력평가에서 체력이 떨어진다고 평가받은 학생 비율은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학년이 높아질수록 신체 활동이 줄어드는데 달리기나 축구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하루 20분씩 일주일 3차례 이상 했다고 응답한 중고등학생 비율도 코로나19 타격이 컸습니다. 수요는 있습니다. 지난해 초중고 1인당 예체능 사교육비는 월 평균 9만 8천 원으로 재작년에 비해 17.8% 늘었습니다. 배드민턴이랑 농구랑 태권도랑 수영이랑 일단 되게 많이 다녔어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학교 나와서 하고 싶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제가 막 점심시간마다 막 축구하고 학교 끝나고 축구하고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좀 아니어서 아이들이 체육을 학원 가서 배우거나 뭐 줄넘기 학원, 태권도 학원 이런 식으로. 교육부는 이 같은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이 흡수할 수 있도록 학교 체육 활동을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현재 한 학교의 10팀 수준인 학교 스포츠 클럽을 2배로 늘리고
체력이 떨어지거나 운동에 소극적인 학생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쉬운 체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활발한 체육 활동을 통해 학교 폭력도 막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 결과가 학교 체육 활동이 괴롭힘을 줄이고 학교 생활 만족도도 높인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에 4배가 넘는 528억 원을 올해 학교 체육 활동 지원에 쓸 계획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누구나 예약만 하면 DMZ 내부 비경을 감상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금강산 가는 옛길이기도 한 강원도 양구 두타연 숲길인데요.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닫혔던 탐방로가 다시 열렸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비무장지대 DMZ에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꽃이 피고 얼었던 계곡물도 녹았습니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후 굳게 닫혔던 양구 두타연 숲길이 4년 만에 다시 열렸습니다.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검푸른 연못 두타연. 폭포 옆에 생겨난 커다란 동굴은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코로나 등으로 그동안 또 막혀 있다가 오늘 오랜만에 이제 개방된 두타연을 보니까 또 봄비가 온 뒤에 너무 즐겁고 기쁩니다. 인적이 워낙 드물다 보니 천연기념물 사냥도 주변 경계를 풀고 먹이를 뜯습니다. 눈길 돌리는 곳마다 때묻지 않은 자연이 펼쳐집니다. 4월 중순을 지나고 있지만 이곳 양구 두타연 가는 숲길은 이제 막 봄이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곳곳에 피어난 분홍 진달래꽃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분단 이전엔 금강산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이기도 했던 두타연 숲길. 한국 전쟁 이후 반세기 넘게 빗장을 걸었고 2006년부터 부분 개방을 시작했습니다. 숲길 사이사이 여전히 출입을 막는 철조망과 지뢰 매설을 알리는 표지판도 눈에 띕니다. 비경을 감상하며 걷다 보면 마주치는 이목교. 한국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 흔적이 남은 다리에는 DMZ 철조망으로 만든 꽃이 호국 영령을 기립니다. 호국 영령들한테 헌화하는 모습으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9개의 전투를 상징하는 꽃입니다. 인적 끊긴 비무장지대의 비경을 간직한 두타연 금강산 옛길. 하루 3번, 평일은 100명, 주말은 200명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사전 예약과 현장 접수 이후 출입할 수 있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진선규, 전종서 배우 주연의 몸값이 국내 OTT 작품으로는 최초로 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오는 20일 시상식을 앞두고 칸에서 공식 일정에 들어간 배우들은 K 콘텐츠의 힘을 실감한다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경쟁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진짜 제 스타일. 성매매를 목적으로 몸값을 흥정하는 현수.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인신매매 판매대에 묶이게 되고 사람들이 현수의 몸값을 매기며 상황이 반전합니다. 이번엔 대지진이 건물을 덮쳐 뜻밖의 위기가 찾아오고 살기 위해 속고 속이는 무자비한 사투가 펼쳐집니다. 동명 단편 영화를 원작으로 한 국내 OTT 티빙의 6부작 드라마 몸값이 전 세계 드라마 시리즈를 대상으로 한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 장편 경쟁 부문에 진출했습니다. 지난 2018년 드라마 마더 이후 2번째로 칸 국제 시리즈 경쟁 부문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국내 OTT 작품으로는 첫 진출입니다. 처음으로 칸에 입성한 진선규 배우는 경쟁 부문에 오른 것만으로도 영광이라며 가장 한국적인 것이 K 콘텐츠의 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 콘텐츠의 힘이 이 정도로 크구나라는 걸 좀 느끼고는 있어요. 한국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고스란히 잘 담은 것들이 외국에서 보기엔 굉장히 큰 색다름과 매력이 생기는 것 같고. 영화 버닝으로 2018년 데뷔와 동시에 칸 국제 영화제에 진출한 전종서 배우는 5년 만에 칸 국제 시리즈에도 오르게 됐습니다. 우리나라만이 가진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어떤 기술력과 매력, 어떤 다른 나라에서는 모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시리즈 부문에서는 뭔가 스타트를 끊을 수 있는 작품 안에 이제 배우로서 오게 된 게 되게 뜻깊고 영광인 것 같고요. 몸값이 베스트 시리즈와 각본상, 배우상 등 5개 부문에서 후보작 9편과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수상 여부는 우리 시각으로 20일 새벽 발표됩니다. 이번 칸 국제 시리즈 페스티벌에는 KT 스튜디오 지니의 종이달과 시즌 미드나잇 호러 6개의 밤, 티빙 아일랜드도 비경쟁 부문에 초청돼 K 콘텐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YTN 홍상입니다. 사회의 기대 속에 우리는 마침내 대학의 문에 들어섰다. 처음에 대학 들어와서 처음 느낀 거는요, 굉장히 자유롭다는 거예요. 대학생만이 할 수 있는 객기를 부려보고 싶어요. 미팅도 해보고요. 친구도 많이 사귀고. 이쁘게 하지 말고. 대학 생활이 실감이 가지 않는 듯 선배들의 짓궂은 장난마저도 새롭기만 한 2000학번 새내기들. 민족고대! 경련사대! 외발력교! 강함중학교! 처음 참석해보는 술자리도 어색하기는 마찬가지. 주량 모르는 잔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동아리 신입회원 모집 행사가 한창인 한 대학 교정. 대여섯 명이 모여 전통문화 전수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붐비는 동아리, 허전한 동아리가 따로 있습니다. 사상과 이념으로 무장했던 이른바 이념 동아리들이 겪고 있는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신입부원들 많이 받았냐고 그러니까는 거의 안 들어왔다면서 자기네들끼리 등산 간다면서. 벌써부터 신입생들의 발길은 인기 동아리들로 향하고 있습니다. 옆방에 마련된 기타 동아리. 신입 회원은 주로 1학년들로. 개성과 재치가 번뜩이는 동아리 모임을 통해 가슴 부푼 대학 생활을 설계하고 있는 새내기들의 모습에서 밝은 미래가 엿보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 연구용 인공지능 공용 인프라가 광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슈퍼컴퓨팅 센터는 초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공용 인프라 데이터 센터 현판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고성능 컴퓨팅 인공지능 공용 인프라는 전 세계 슈퍼컴퓨터 가운데 178위, 국내 6위 규모이며 교육 연구용으로는 국내 최대입니다. 인공지능 공용 인프라는 뇌 영상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측, 위성 영상 데이터 분석 등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국립과천과학관은 오늘의 나와 내일의 너를 잇는 과학기술이란 주제로 과학 소통 강연 선을 넘는 과학자들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연은 오는 22일부터 11월까지 모두 12회로 운영하며 미래지향적인 유망 과학기술 분야와 향후 도전 과제를 연이어 소개할 예정입니다. 이번 소통 강연은 탄소 중립과 태양 전지, 바이오와 양자, 우주 발사체 등 최근 관심이 높은 과학 분야를 각 주제별 전문가들이 진행합니다. 이번 강연은 네이버 유료 사전 예매나 유튜브 채널로 무료 시청이 가능합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은 4월 과학의 날을 맞아 21일과 22일 과학관 일원에서 봄 사이언스 데이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류관, 어린이 과학관 등에서 진행하는 전시관 미션 투어와 경품 이벤트, 23개 과학 콘텐츠로 구성된 체험 부스 등이 마련됐습니다. 또 과학 원리를 배우고 강연자와 소통의 시간을 갖는 과학 강연과 과학 마술 콘서트 쇼와 과학 실험 쇼 등 문화 공연도 함께 진행됩니다. 국립수목원은 제2기 SNS 서포터즈 광능숲 수비대를 구성하고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에 위촉된 서포터즈는 1년 동안 광능숲의 역할과 기능, 숨은 명소 등을 발굴하고 수목원의 각종 행사와 주요 정책 등을 취재할 예정입니다. 제작된 서포터즈의 콘텐츠는 검증을 거쳐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국립수목원 공식 SNS에 게시됩니다.
올봄은 날씨가 정말 변덕스럽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벚꽃이 빨리 필 정도로 따뜻하더니 갑자기 기온이 떨어져 농작물이 냉해를 입고 지난 휴일에는 부산과 경주에 우박까지 떨어졌는데요. 오락가락 날씨에 감기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출할 때는 꼭 가벼운 외투를 챙기시고 미세먼지 차단용 마스크도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